구급차 안에서 담요의 인공적인 온기가 딸의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위와 맞섰다. 사이렌 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서울의 새벽을 가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두 아득히 먼 웅궁거림일 뿐이었다. 세르지오라는 이름의 중년 경찰관은 딸이 꽉 움켜쥐고 있는 펜던트를 응시했다. 세월에 닳아 다른 은색 펜던트에는 꽃잎이 하나 빠진 동백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 옆에는 세심한 눈을 가진 젊은 간호사 클라라. 역시 그 상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는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소녀의 말이 아직도 차가운 공기 속에 맴돌았다. 그 말은 단순한 답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의 열쇠였다. 세르히오는 오한을 느꼈다. 사업가 레지나의 신생아 실종 사건이 도시를 뒤흔들었을 때 그는 경찰 신입생이었다.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 당시 유일하게 밝혀진 단서는 레지나와 함께 사라진 가족의 소중한 보물, 동백꽃 펜던트뿐이었다. 그는 마치 어제 일처럼 도시 역사에 열린 상처처럼 그것을 기억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 수족관처럼 생긴 펜트하우스에서 레지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면증은 20년 동안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것이를 서성였다. 성공과 외로움의 박물관 같았다. 모든 예술품, 모든 상은 그녀가 결코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딸의 이름을 외치는 듯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레지나는 요새였고 자신의 고통을 화장품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빈 집이었고 침묵하는 요람의 유령에 시달렸다. 그녀의 전화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세르지오라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앙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그가 한 말은 레지나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펜던트를 찾았어요. 병원에서 딸은 더 차분하고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인 클라레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의 일부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운 여성, 도시 외곽에 살았던 단순한 여성인 달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바는 항상 그녀가 그 펜던트가 달린 시트에 쌓여 교회 문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세상의 퍼즐에서 느슨한 조각처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달바를 사랑했지만 가슴의 구멍, 그녀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매년 커졌습니다. 그날 밤 심각한 논쟁 후 달바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강 근처를 보세요. 그리고 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를 거의 죽일 뻔한 절망에 휩싸여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다. 레지나가 경찰관 세르지오와 함께 들어왔다. 스프레드시트를 분석하고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익숙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침대 위 젊은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소녀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과 슬픔, 그리고 어딘가 섬뜩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시간이 멈췄다. 의료 장비의 소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그저 두 영혼일 뿐이었다. 한 영혼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영혼은 고통스러운 해답으로 가득 차 20년의 심연을 가로질러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딸은 펜던트를 들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레지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은 통제할 수 없는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길고 끔찍한 연속극의 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단순한 결말은 흔치 않다. 그 후 며칠 동안 DNA 검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레지나는 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다. 비싼 옷을 사주고 세상을 선물로 주려고 했다. 하지만 딸은 제국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의미 있는 포옹, 공허함을 채워줄 이야기를 원했다. 마치 땅에서 뿌리째 뽑힌 식물이 대리석 정원에 뿌리를 내리려 애쓰는 것 같았다. 레지나는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고 오직 상사가 되는 법만 알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하얗고 무시무시한 봉투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녀였습니다. 기쁨의 폭발이 터져 나와야 할 소식이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드는 조용한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기쁨은 찾아왔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상한 느낌이 뒤섞였습니다. 빠진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버려졌을까요?
달바 부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행복은 마치 불안정한 땅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집 같았습니다. 레지나는 더 이상 비밀을 품고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인이 된 남편 리카르도와의 결혼 생활의 잿더미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리카르도는 항상 비밀로 가득 찬 통제적인 남자였다. 그는 딸의 실종이 잘못된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제 레지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의 사무실에 있는 감히 열어보지도 못했던 낡은 금고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달바가 리카르드에게 보낸 편지였다. 진실은 어떤 납치 사건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몇 년 전 레지나는 약해져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딸은 그 관계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미지와 혈통에 집착했던 리카르도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의 딸을 키우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가장 충실한 하녀 중 한 명이었던 달백에 돈을 주고 아기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레진에게 딸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했고 레지나는 20년 동안 자신에게 묶여 고통받았습니다. 레지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상실의 아픔은 배신의 뜨거운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와 삶을 함께했던 남자는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의 딸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실까지 훔쳐냈다. 딸이 찾고 있던 엄마는 바로 레지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을 갈라놓은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계획된 잔혹한 행위였다. 레지나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방 안은 고요했다. 딸은 마침내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깨달았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코 알지 못했던 남자가 엮어낸 거짓의 그물이었다. 레지나는 자신의 과거, 즉 자신도 모르게 리카르드에게 자신의 삶을 파괴할 무기를 주었던 몇 년 전의 선택과 마주해야 했다. 단순한 악당과 고통받는 영웅은 없었다. 오직 상처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더 이상 그들이 모녀가 될지 여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깨진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마치 골동품 도자기를 수선하듯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권력 있는 사업가와 길 잃은 고아가 아닌 레지나와 그녀의 딸로서, 동화가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침내 함께 마주할 용기로 하나가 된 두 여자. 길은 멀겠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탐색은 끝났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진실은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처럼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오랫동안 방 안에는 병원 장비가 내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렸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딸 줄리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동백꽃 펜던트를 손가락 사이로 돌려보았다. 한때 신비로웠던 은 펜던트는 이제 거짓된 삶의 무게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적어도 레지나를 향한 분노는 없었다.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여행자가 지도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듯한 깊은 피로감이 감돌았다. 레지나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안도감과 무덤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조종하는 유령 리카르드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그녀의 딸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때 그에게 느꼈던 사랑의 기억마저 망가뜨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을 나서는 것은 마치 보호막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레지나는 줄리아를 유리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차갑고 너무 넓어 보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처음 듣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려는 두 사람처럼 어색했다. 명령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익숙했던 레지나는 어떻게 소소한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배고프세요? 뭐 사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소박한 삶에 익숙해진 줄리아는 모든 것에 위축되었다. 사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는 단음절로 대답했다. 마치 수정꽃병에 야생화를 심으려는 것 같았다. 꽃에는 흙과 소박함이 필요하지만 꽃병은 아름답고 연약한 존재가 되는 법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조용히 저녁을 먹던 중 줄리아는 마침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했다. 달바를 만나야 해요. 그 이름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 있었다. 레진에게 달바는 그녀의 삶을 파괴한 남자의 공범이었다. 줄리아에게 그녀는 그녀가 아는 유일한 어머니였고 그녀의 열을 돌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자였다. 레지나는 오한을 느꼈다. 달백에 돌아가는 것은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줄리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필요성을 보았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고 싶은 욕구였다. 같이 갈게요. 레지나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으려면 과거의 폐허 위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달바의 집으로 가는 길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레지나의 비싼 차는 비포장 도로에서 날아다니는 접시처럼 보였다. 집은 작고 소박했고 앞에는 완고한 꽃들이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달바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이 든 여자였고 나이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품어온 비밀의 무게 때문에 굽어 있었다. 줄리아와 레지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리카르도의 압박, 은근한 협박, 매달 받는 돈 때문에 자신이 더럽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원하지 않는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구하고 있다고 믿게 했고 그녀의 침묵을 지키기 위한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달바는 낡은 찬장으로 가서 신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주리아가 거부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 첫 신발, 봉투에 보관된 머리카락 한 줌. 모든 것을 간직했어요. 달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언젠가 저를 용서해 달라고 신께 기도했어요. 사랑했어요, 소녀. 마치 제 아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순간 악당의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달바는 납치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희생자였고 리카르도의 잔혹한 게임에서 작은 조각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가난하고 무력한 여자였습니다. 주리아는 다가가 자신을 키워준 여자에게 껴안았습니다. 작별의 포옹기자 용서의 포옹이었습니다. 레기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연민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리차르도의 거짓말은 모든 면에서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달랐다. 차 안의 정적은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니라 성찰의 고요였다. 고통과 추악함을 모두 담은 진실이 탁자 위에 있었다. 더 이상 추적할 유령도 파헤쳐야 할 비밀도 없었다. 오직 현실만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줄리아는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레지나, 네 돈은 필요 없어. 근데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 곁에 있는 건 필요 없어.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레지나는 이해했다. 고장난 건 돈으로 고칠 수 없다. 인내심과 작은 몸짓으로 고쳐야 했다. 그들의 여정은 곧바로 해피엔딩이 되는 드라마 같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언어로 된 책을 한 단어, 한 페이지씩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당분간은 그냥 줄리아로 남기로 했습니다. 레지나의 성도, 리카르도의 유산도 없이 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으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정원 가꾸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땅을 가꾸며 자연이 자라나는 모습을 정직하게 지켜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레지나는 회사에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회의가 아니라 줄리아가 좋아하는 오렌지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소파에 앉아 딸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일들이었고 마침내 개간된 밭에 심어진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줄리아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고 오직 고요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줄리아는 목에서 동백꽃 펜던트를 빼냈다. 사라진 꽃잎은 더 이상 흠처럼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녀는 레지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를 찾는 여정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끝났다. 성에서 여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받았지만 강한 여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가장 힘든 여정은 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함께한 첫걸음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모든 것을 다시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 넓은 옥상 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레지나는 선의로 그 공백을 물건으로 메우려 애썼다. 최첨단 휴대전화와 디자이너 옷을 사주고 줄리아가 원하는 강좌에 등록시켰다. 하지만 선물 하나하나가 그들을 갈라놓은 벽에 또 하나의 벽돌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줄리아는 집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마치 고급 박물관에 온 방문객 같았다. 달바의 작은 정원에서 풍기는 흙내음과 정성껏 만든 밥과 콩 한 접시의 소박함이 그리웠다. 그들의 고통은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과 공기가 필요한 상처였지 비단 붕대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레지나는 발코니에서 아래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줄리아를 발견했다. 도시의 불빛이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줄리아의 눈은 아득했다. 여기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줄리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달반의 집에서는 줄리아였어. 책 읽고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였는데 여기서는 사업가의 잃어버린 딸이야. 마치 드라마 속 등장인물 같아. 진짜 사람이 아니라. 레지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서서 밤의 추위를 함께 나누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레지나는 딸을 찾으려면 먼저 줄리아가 자신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값비싼 선물은 더 이상 주고받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작은 몸짓들이 나타났다. 줄리아의 침실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중고 서점에서 발견한 식물학 책, 그리고 간단한 질문. 오늘 하루 어땠어? 그것들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비옥한 땅에 심어진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들 사이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불확실하지만 걸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다. 줄리아는 정원 가꾸기 수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한때 펜던트를 꼭 쥐고 있던 그녀의 손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어 생명을 가꾸느라 바빴다. 레지나는 임원의 갑옷을 벗기 시작했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근무 시간을 줄였다. 업무를 위임했고 딸과 함께 공원에 오후 시간을 내어간다고 해서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색한 대화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판자를 하나하나 쌓아 다리를 놓았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발밑에는 지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통에 빠져 죽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함께 떠다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과거의 의무 때문에 깨졌다. 리카르도의 유산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레지나는 은행에 보관해둔 그의 개인 금고를 비워야 했다. 그녀는 그 금속 금고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유령들을 발견할까봐 몇 달 동안이나 그 일을 미뤄왔다. 변호사인 알베르토와 함께 그녀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와 보험 증권 외에도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가 있었다. 보석은 아니었다.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였다. 상자 안에는 훨씬 젊어 보이는 레지나가 긴 머리의 몽환적인 모습의 젊은 남자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뒷면에는 미구엘, 1998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편지가 접혀 있었다. 20년도 더 전에 레지나가 미구엘에게 쓴 편지였는데 임신해서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레지나는 미구엘이 한 번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리카르도는 결혼 전부터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서신을 가로차에서 처음부터 진실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이 레지나를 벼락처럼 강타했다. 리카르도의 잔혹함은 끝을 몰랐다. 그는 딸을 잃는 아픔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에 레지나를 인질로 잡아두고 그녀의 비밀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전에 경험했던 사랑 때문에 20년 동안 그녀를 벌했다. 그날 밤 레지나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사진과 편지를 쥔 채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줄리아의 친부에 대한 비밀은 그들 사이에 드리운 마지막 그림자였다. 그 비밀을 숨기는 것은 리카르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썩은 토대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직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줄리아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사진과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레지나가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이야기, 우리 이야기. 리카르도보다 조금 전에 시작됐어. 그녀는 줄리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사랑에 빠졌던 가난한 예술가 미구엘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상치 못한 임신, 적합한 남자, 리카르도와 결혼하라는 가족의 두려움과 압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리카르도가 어떻게 과거와의 모든 인연을 끊도록 설득했는지, 그리고 젊고 겁에 질린 자신이 미구엘에게 아기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도 이야기했다. 줄리아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사진에서 눈을 떼고 고통받는 어머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이나 분노가 없었다. 깊고 슬픈 이해만이 가득했다.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고통스러운 모자이크를 이루었다. 그녀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과 악의에 휩싸인 사랑의 산물이 되었다. 줄리아는 레지나를 바라보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녀처럼 리카르도의 거짓말에 희생된 한 여인으로 보였다. 일어서서 줄리아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말이 필요 없는 포옹이었다. 이해해요? 우리는 함께해요. 라고 말하는 포옹이었다. 그는 어디 있죠? 줄리아가 오랜만에 물었다. 아버지를 찾으라는 간청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원을 마주하고 사진 속 이름에 얼굴을 붙이고 싶은 욕구였다. 미구엘을 찾는 여정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는 더 이상 서울에 없었다. 작은 해안 마을에 살았고 그곳에는 소박한 목공 작업장이 있었다. 레지나와 줄리아는 함께 과거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다. 그들은 미구엘이 나무 조각을 사포질하는 것을 보았고 공기 중에는 톱밥 냄새가 났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머리카락은 회색이었지만 사진 속의 몽환적인 눈빛은 그대로였다. 레지나를 보자 그는 얼어붙었다. 시간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레지나가 목소리를 떨며 진실을 말하고 줄리아를 소개했을 때 미구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줄리아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은 그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20년 동안 갈망해온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말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고 오직 빼앗긴 시간에 대한 엄청난 고통만 느꼈다. 그날 줄리아는 아버지를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책의 첫 페이지를 발견했다. 마이클, 레지나, 그리고 줄리아. 거짓으로 하나가 된 세 사람이었지만 이제 진실에 기반한 미래를 쓸 기회를 얻었다. 줄리아의 목에 걸린 동백꽃은 더 이상 탐색을 상징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복잡하고 부서졌지만 마침내 온전한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은 끝났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무향과 바닷바람이 작은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20년 동안 이어진 순간에 갇힌 세 개의 조각상 같았다. 톱밥으로 뒤덮인 손을 가진 미구엘은 마치 기적을 보고도 만질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작업으로 생긴 먼지 위로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레지나는 한 걸음 뒤처져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건물이 무너지고 동시에 재건되는 것을 목격한 건축가처럼. 줄리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줄리아는 앞으로 나아갔다. 손에는 여전히 동백꽃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퀘스트 부적이 아니라 신분증이었다. 그럼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시네요. 줄리아는 구석에 놓인 미완성 흔들 의자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단순하고도 현실적인 말이었다. 미구엘은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긴장감이 유리창처럼 깨지고 마침내 그들 사이로 공기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미구엘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작업장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바다를 마주한 소박한 오두막집이었다. 레지나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였다.
모든 것이 나무로 만들어져 햇볕에 따스하게 데워졌고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해가 지평선으로 지기 시작하는 동안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갓 내린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각조각 이어졌다. 줄리아는 달에 대해 그녀가 식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미구엘은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목공일이 어떻게 그를 외로움에서 구해줬는지 이야기했다. 레지나는 오랜만에 그저 귀 기울였다. 그녀는 아버지와 딸, 같은 눈매와 차분한 몸짓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되었지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두 음표를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질투보다는 오히려 묘한 평화를 느꼈다.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와 그녀의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크고 복잡한 것이었다. 나중에 줄리아가 차가운 바닷물을 느끼며 모래 위를 걸었을 때 레지나와 미구엘은 단둘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원망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피로감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레지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잃은 게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가족, 압박감. 리카르도가 가장 안전한 탈출구처럼 보였어요. 미구엘은 대답하기 전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지나, 당신을 찾았어요. 편지도 보냈고요. 잠시 후 당신이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고통 때문에 서울을 떠났어요. 저는 침묵이 필요했어요.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시선에는 비난의 빛이 없었습니다. 우린 어렸어요. 두려움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 리카르도가 한 짓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잔인한 짓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제 딸을 훔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엄마가 될 기회와 제가 아빠가 될 기회를 훔쳤죠. 하지만 그는 현재를 훔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오래된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같았다.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야 할 진실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아는 공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미구엘이 작업실에서 흔들의자를 정성스럽게 사포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구엘은 줄리아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난 항상 고장난 걸 고치는 걸 좋아했어. 그가 말했다. 아니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무 조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좋아했지. 그는 줄리아에게 작은 나무 블록과 사포를 건넸다. 한번 해봐.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 그렇게 그들은 아침 내내 말없이 나란히 일했다. 줄리아는 그 몸짓에서 어떤 대화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역사라는 파편들을 사포질하고 보통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매끄럽게 다듬고 있었다. 레지나는 문간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쌓아온 돈과 권력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톱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 대도시로 돌아가는 차는 달랐다. 줄리아는 더 이상 레지나의 삶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이 아니었다. 앞좌석에 앉은 줄리아와 레지나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저녁으로 뭘 먹을지 같은 것들. 엄마와 딸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는 그곳의 호사스러움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4개의 벽으로 정의되지 않고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로 정의되었다. 그날 밤 줄리아는 결심했다.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레진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미구엘과도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정원이 있는 작은 집. 그저 줄리아처럼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레지나는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엄청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딸은 그녀의 삶에 꼭 들어맞는 조각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진 온전한 존재였다. 이해해요. 레지나는 대답하며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우리 집이든 내 집이든.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휴가. 줄리아도 미소를 지었다. 동의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줄리아는 뒷마당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 작은 온실을 만들었다. 레지나는 줄리아의 벽 페인트 칠과 가구 조립을 도우며 어리둥절한 지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미구엘은 주말마다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선물을 들고 서울에 왔다. 그와 레지나는 뜻밖의 친구가 되었지만
딸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고통과 진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는 실로 꿰맨 조각보 같은 퀼트였다. 줄리아의 탐색은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은빛 동백꽃은 이제 그녀의 침대 옆 작은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낄 필요가 없었다. 사라진 꽃잎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은 종종 불완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가을은 서울의 나무들을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지만 줄리아의 작은 뒷마당에서는 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아파트는 중고 가구와 그녀가 직접 얼음처럼 하얀색으로 칠한 벽으로 간소했다. 진정한 사치는 바깥에 있었다. 작은 온실과 화단에서 묘목과 채소들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완강하게 자라났다. 그 땅은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사업가의 잃어버린 딸도 거짓된 상속녀도 아닌 그저 정원사였다. 이전에는 펜던트의 차가움만 느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따뜻한 흙으로 뒤덮였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정화하는 흙이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대사를 아무도 모르는 연극 같았다. 해안 마을에서 온 미구엘은 늘 주중에 직접 만든 나무 소품, 액자, 작은 상자, 산바리를 들고 왔다. 그는 레지나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16 석자리 식탁에 앉아 마치 황금빛 새장에 갇힌 소박한 새처럼 보였다. 레지나는 긴장을 풀려고 애썼다. 비싼 정장을 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식탁 세팅을 돕겠다고 고집했는데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큼이나 그녀에게는 낯선 행동이었다. 줄리아는 두 세계를 잇는 달이 그 중간 자리에 앉아 말이 아닌 침묵을 통역했다. 그들은 평범한 것들, 그들이 찾은 유일한 안전지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날씨, 식물, 미구엘의 일. 내 대화는 20년간의 부재라는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는 발걸음이었다. 레지나는 여전히 옛 습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 방식은 언제나 권력과 돈을 통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보닛에 빨간 리본이 달린 새 고급차가 줄리아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레지나는 전화로 설명했다. 줄리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절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버스를 타요. 버스 타는 게 좋아요. 버스가 제가 도시를 보는 방식이고 사람들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레진에게 그것은 마치 주먹질과 같았다. 열선 시트가 있는 차보다 버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줄리아의 말이 엄마 선물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삶을 직접 만들고 싶어 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다. 레지나는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통제력을 내려놓는 매일의 연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동안 줄리아는 옛 삶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달백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 가꾸기 수업, 나무에 대한 미구엘의 집착, 레지나가 간단한 밤 요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까지. 달바는 마치 20년 동안 식물에 물을 주고 다른 정원에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인내심 있게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달바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줄리아는 그 목소리의 배경에 울려 퍼지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여성은 단순한 전화통화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보 퀼트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레진에게 너희 둘이 만나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달바가 서울에 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레지나의 펜트하우스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한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달바가 자신을 미워하면 어쩌지? 줄리아가 두 사람을 보고 달바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라는 걸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차갑게 기어오르는 짐승 같았다. 하지만 딸을 바라보며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해했다. 이건 그저 또 다른 시험일 뿐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다리의 또 다른 판자였다. 물론이죠. 레지나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광이 될 겁니다. 미구엘은 그의 말을 듣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옳은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만남은 토요일 줄리아 집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중립 지역이었다. 달바는 이웃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 수제빵 한 봉지와 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여자였다. 일 때문에 손은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미소가 뒤섞인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레지나가 차문, 그녀가 일부러 선택한 훨씬 단순한 차였다. 을 열고 줄리아 집 문 앞에서 달바와 마주섰을 때 시간은 멈췄다. 비난이나 원망은 없었다. 그저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선택으로 맺어진 어머니, 그저 서로를 묵묵히 그리고 깊은 존경심을 담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거울 속의 자신,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작고 비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달바가 어색함을 깨고 줄리아가 5살 때 뒷마당에 소시지를 심어 소시지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구엘은 크고 힘찬 웃음을 터뜨렸다. 줄리아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레지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웃었고 그 웃음은 수십 년간의 고통을 씻어냈다. 그 순간 레지나는 자신이 갖지 못한 과거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딸에게 소시지, 나무를 꿈꾸며 어린 시절을 선물해준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며칠 후 레지나는 변호사 알베르토를 찾아갔습니다. 돈으로 달바를 모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돌봐준 달바가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부가 아니라 달백의 편안한 은퇴 생활과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감사 기금이었습니다. 레지나가 달바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줄리아에게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딸은 레지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줄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일 중 가장 옳은 일이에요. 달바는 오랜 고집 끝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자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리를 맺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삶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비범한 소녀를 키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그녀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값싼 호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레지나의 펜트하우스 게스트룸에 머물렀고 두 사람은 부엌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며 레시피를 공유하고 줄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구엘은 약속대로 달백에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흔들의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년 후 줄리아의 꽃이 만발한 뒷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다. 미구엘은 즉석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고 레지나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으며 달바는 테이블에 꽃을 꽂고 있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진 가족은 혈연이나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나가 되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가꾸기로 한 선택. 줄리아는 오후 햇살이 비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탐색은 오래전에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낸 모든 것의 발견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매일매일이 그녀 삶이라는 동백꽃에 새로운 꽃잎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완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화음은 낮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멜로디 같았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레지나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내는 일요일 저녁 식사는 더 가볍고 웃음으로 가득했다. 호화로운 둥지 속 미구엘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리 수족관에 바다와 나무 향을 가져다 주었고 놀랍게도 레지나는 그 향을 좋아했다. 미겔은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배와 조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서로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국 출신의 두 외교관 같았다. 줄리아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멜로디였다. 온실 속 식물처럼 그녀는 눈에 띄게 꽃을 피웠다. 손에 든 흙은 그녀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정체성을 찾는 여정은 삶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매일 펼쳐지는 답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여러 난파선의 조각들로 조립된 기묘한 배였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떠올랐다. 그리고 고요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미구엘이 늘 말했듯이 고요함은 종종 폭풍의 서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메일로 찾아왔습니다. 주요 뉴스 포털의 리카르도라는 기자가 레지나의 홍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역사를 장식한 기록 보관 사건들에 대한 특별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레지나의 딸 실종 사건이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사건을 회상하고 재회를 축하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레지나는 온몸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녹슨 칼로 상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레지나의 첫 반응은 비서 다니엘라가 핑계를 대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선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이전 이야기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많은 비용을 들여 쌓아온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도는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 거절 이유를 이해하지만 어쨌든 기사는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식통이 있다고 했다. 당시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기들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메시지는 레지나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문구로 끝났다. 특히 실종 사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그 말은 레지나의 기억 속 어두운 지하실을 여는 열쇠였다. 그녀가 20년 넘게 잠가두었던 그 지하실. 대중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편집된 버전, 진실을 단순화한 것이었다. 완전한 진실은 더 추잡하고 복잡했다. 당시 레지나는 단순히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젊은 사업가였다. 그녀의 성공을 위협으로 여기는 적 라이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만함과 젊음에 도취된 그녀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자극했다. 줄리아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은 평화와 기대의 일주일이 아니었다. 전쟁의 일주일이었다. 규칙 없이 벌어진 사업 전쟁, 회의실과 비즈니스 만찬에서 은밀한 위협이 오가는 일주일이었다. 그녀는 플라비오라는 남자와 심하게 다툰 것을 기억했다. 사기 행각을 발견한 후 회사에서 쫓아낸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위협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그가 회사를 말하는 줄리아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악의 악몽에서조차 그가 자신의 딸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레지나는 괴로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줄리아는 누구보다 레지나를 잘 알고 있었다. 줄리아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어깨의 긴장감과 미소가 눈에 닿지 않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요새의 벽에는 다시 균열이 드러났다. 어느 날 밤 작은 뒷마당에서 식물에 물을 주던 줄리아는 마치 새 둥지를 돌보는 사람처럼 섬세하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줄리아가 물었다. 엄마가 좀 이상해 보여요. 펜트하우스에서 자지 않던 여자로 돌아가셨잖아요. 레지나는 일과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줄리아는 고집을 부렸다. 우린 동의했어. 비밀은 없어. 진실을. 설령 아프더라도. 기억나? 우리는 다리를 짚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다리는 더 이상의 거짓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줄리아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과장된 표현은 없었다. 강가에서 발견된 연약한 소녀가 한 여자가 되었다는 증거였다. 더 이상 어려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줄리아의 요청은 레진에게 필요한 격려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폐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현관 계단에 앉아 희미한 등불 아래 서 있었다. 레지나는 말을 시작했다. 플라비오와의 싸움, 무시했던 협박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경찰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었다. 실종 당일 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왜곡된 목소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회사를 익명의 매수자에게 반값에 팔고 도시에서 사라져 달라는 요구였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딸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공황에 빠진 레지나는 경찰에 가지 않았다. 당시 멘토였던 알베르토라는 나이 든 사업가를 찾아갔다. 그는 지금 레지나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그건 허세일 뿐이며 신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분노에 눈이 먼 레지나는 다른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지하세계 출신의 사람들인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플라비오를 찾아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서 늘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어. 레지나가 처음으로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방역하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널 사라지게 했어.
이틀 후 마침내 경찰에 갔을 때는 너무 늦었어. 그들은 단서를 찾지 못했지. 전화 통화나 플라비오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 널 보호하지 않고 내 일을 네 안전보다 우선시했다고 비난할까봐 두려웠어. 바벡은 차가운 밤 공기에 맴돌았다. 줄리아는 말없이 귀를 기울이며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다. 젊고 두려움에 떨며 자존심 강한 여성이 내린 잘못된 선택들. 레지나는 단순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으로 이어진 체스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줄리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분노도 실망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연민의 물결을 느꼈다. 마침내 레지나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상실에 대한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동백꽃에서 떨어진 꽃잎은 단순히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엇이 부서졌는지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지나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은 줄리아는 마치 자신의 삶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놓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름다운 조각은 아니었다. 가장자리가 닳고 이미지가 퇴색되었지만 잃어버린 조각이었다. 줄리아는 마침내 레지나가 짊어진 무게를 이해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치심,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자존심의 유령이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줄리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파트너의 목소리였다. 레지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권력 있는 사업가나 고통받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저 결점투성이인 한 여인이 자신을 미워할 가장 정당한 사람에게 용서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안도감이 너무 커서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다. 죄책감을 씻어내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외침.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비밀로 가득 찬 공기는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기자 리카르도와 그의 이야기는 마치 똑딱거리는 시계 같았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줄리아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가 우리 쪽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쪽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는 내 진실이 포함되지 않을 거야. 레지나는 딸을 바라보며 딸의 명료함에 감탄했다. 자신이 다시 찾은 연약하고 잃어버린 그 소녀는 그녀의 나침반이 되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그들은 폭풍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로 레지나는 변호사 알베르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목표는 더 이상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알베르토와의 대화는 짧고 직설적이었다. 레지나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마치 늙은 변호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듯했다. 레지나, 이 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비극이 아니라 명백한 용의자가 있는 범죄로 재조사되는 거예요. 플라비오, 알아요? 레지나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플라비오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훌리아를 발견한 경찰관과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그의 이름은 세르지오예요.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레지나는 오한과 함께 이상한 힘의 감각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지배하는 힘 말이다. 이틀 후 그들은 경찰서의 소박한 방에 앉아 있었다. 중년 경찰관 세르히오는 레지나의 이야기를 영혼을 꿰뚫는 듯한 집중력으로 경청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늘 느껴왔던 것처럼 엄숙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플라비오의 이름과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노트에 메모했다.
당시 플라비오는 신문을 받았어요. 세르히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리바이가 있었죠. 출장 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 너무 뻔한 것 같았어요. 그는 레지나를 바라보고 다시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이 새로운 정보와 그 전화 통화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종결된 사건이 아니니까요. 공식적으로 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올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줄리아와 레지나는 미구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펜트하우스 주방에 앉아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이야기가 다시 펼쳐졌다. 미구엘은 특유의 침묵 속에서 커다란 손으로 컵을 움켜쥐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남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레지나가 말을 마치자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이 일을 짊어졌잖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간단 명료한 말이었지만 레진에게 그 말은 평생 거친 바다에서 보낸 끝에 얻은 안전한 피난처와도 같았다. 그들은 일단 달백의 추악한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달백에는 경찰이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할 것이다. 반쪽짜리 진실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싸움을 치러야 했던 그녀에게는 꼭 필요한 보호막이었다. 그들의 가족, 그 기묘한 배는 더 큰 파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었다. 다음 날 레지나의 비서 다니엘라는 기자 리카르드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짧은 내용이었다. 레지나가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딸 줄리아가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겁니다. 리카르도의 답장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놀라움과 전문가로서의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종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터뷰는 다음 주 펜트하우스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레지나는 일부러 그 장소를 선택했다. 그곳은 그녀의 무대, 유리 수족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의 트로피처럼 뽐내지 않을 것이다. 유리를 깨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균열과 불완전함이 있는 진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터뷰를 앞둔 며칠이 길어지면서 플라비오 수색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알베르토는 세르히오의 경찰과 협력하는 사립 탐정팀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플라비오가 줄리아가 실종된 직후 이전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국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수년간 살다가 남미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흔적은 유령 회사와 주소 변경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유령이었지만 발자국을 남긴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르히오는 끈기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레지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르히오였습니다. 그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내륙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서울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애썼던 잔잔한 호수에 그 소식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플라비오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20년간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르는 그 남자가 정의의 소나귀에 있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레지나의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였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줄리아는 어머니의 고통을 감지하고 그녀를 껴안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줄리아는 미구엘이 늘 쓰던 말을 되뇌며 말했다. 먼저 인터뷰를 해.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런 다음 그에게 맞서 싸워야 해. 이제 리카르도와의 인터뷰는 새로운 무게감을 지녔다. 더 이상 단순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었다. 다시 시작되는 전쟁의 첫 번째 총격이었다. 플라비오가 왜곡하기 전에 여론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이야기를 바꿀 기회였다. 인터뷰 날이 왔다. 리카르도와 그의 팀은 서울 풍경을 배경으로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레지나와 줄리아는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어두운 기억의 지하실을 열어 보일 준비를 했다. 카메라에 불이 켜졌다. 폭풍이 몰아쳤다.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졌고 유리 눈이 방 안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했다. 기자 리카르도는 안락의자에 앉아 시선을 집중시키고 전문가다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적은 아니었지만 친구도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꾼이었고 레지나의 이야기는 그가 만난 이야기꾼 중 가장 훌륭했다.
줄리아는 어머니 옆에서 나이를 속이는 확고한 자세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위로의 표시가 아니라 동맹의 표시였다. 그들은 같은 전투에 참전하는 두 명의 군인이었다. 레지나는 20년간의 침묵이 산산이 조각날 듯한 무게를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유리 수족관이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산산이 조각날 듯 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권력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죄를 고백하려는 여자로서. 제 이름은 레지나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스스로도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저 피해자였다는 거짓말을요. 그녀의 말이 터져나왔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입었던 갑옷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오만함,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 개의치 않고 벌였던 사업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플라비오, 사기, 작은 개 짖는 소리처럼 무시했던 협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전화, 통화 고백, 비겁한 요구, 그리고 자존심에 이끌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정.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늘 그랬듯이 권력과 돈을 이용했고 딸의 납치 사건도 그저 또 다른 적대적인 협상으로 여겼다. 레지나가 말하는 동안 줄리아는 레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두 사람을 가르던 벽에서 돌멩이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레지나는 고백에서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전에는 본 적 없는 강인함을 발견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강인함이었다. 리카르도는 선정주의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는 변호사 알베르토의 조언에 대해 물었고 레지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권력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인터뷰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카메라 조명이 꺼지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레지나는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기진맥진했다. 줄리아는 레지나를 꽉 껴안았다. 엄마, 당신이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다음 날 밤 그 이야기가 방송되었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 가십쇼, 신문 등에서 모두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괴물이라고, 딸보다 회사를 중시하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터무니없는 압력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젊고 겁에 질린 여성으로 보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레지나는 아무것도 보거나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에 손전등을 비추는 낯선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평화는 여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녀와 줄리아가 쌓아 올릴 것에서 비롯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딸의 것이었고 줄리아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문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질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서 세르히오의 팀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려함 없이 소박한 집을 포위했다. 이제 가명을 쓰고 백발이 된 플라비오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예상하는 듯했다. 서울로 가는 순찰차에 앉아있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작고 계산적인 눈은 마치 마음속으로 체스를 두며 다음 수를 예상하는 듯했다. 세르히오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경력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았고 플라비오에 대한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것은 죄인의 오만함도 무고한 자의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차갑고 거의 위험할 정도로 고요한 평온함이었다. 플라비오의 체포 소식은 세르히오의 전화를 통해 레진에게 전해졌다. 그를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여기로 이송 중입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레지나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유령이 오고 있었다. 20년 동안 그녀의 악몽을 괴롭혔던 남자가 곧 그녀와 같은 도시에 나타날 것이다. 그녀 옆에 있던 미구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는 차분함과 안심의 주문을 되뇌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있는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기대감은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줄리아는 자신을 구해준 양모의 옛 사진을 보며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 순진하고 착한 여자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다. 아마도 강해지라고,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알베르토가 일찍 도착했다. 평소에는 침착했던 변호사는 긴장한 듯 보였다. 플라비오가 말했어요.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첫 진술을 했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다르더군요. 레지나와 줄리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레지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물었다. 알베르토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납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백했죠. 하지만 혼자 행동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공범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요. 그 폭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공범, 레지나와 가까운 사람, 그녀를 그토록 잔혹하게 배신한 사람, 과거의 모든 얼굴들이 레지나의 머릿속을 마치 빠르게 감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파트너, 직원, 친구,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더 있어요. 알베르토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플라비오는 애초에 아이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게 계획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법을 주고 회사를 헐값에 팔도록 강요하는 거였죠.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요. 공범이 공황 상태에 빠져 아이와 함께 홀로 사라져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는 점점 더 얽히고 설켜 풀기 어려워졌다. 플라비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야기 속 진짜 괴물은 아직 도주 중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누구든 될 수 있었다. 레지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였다. 위험의 기운이 다시금 느껴졌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폭풍은 사실 허리케인의 시작일 뿐이었다. 적은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한때 진실의 무대처럼 보였던 방은 갑자기 함정으로 변했다. 펜트하우스의 유리벽은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겁에 질린 얼굴들이 비쳤다. 공범. 그 단어가 레지나의 머릿속에 무겁고 도끼 어린 울림으로 울려 퍼졌다. 간신히 조각조각 맞춰낸 이야기가 다시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악당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책이 아니라 뱀들의 둥지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발밑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지도 몰랐다. 줄리아는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레지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분노에 떨고 있었다. 20년간의 고통은 단순히 적이라고 선언한 자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어쩌면 위로의 말을 건넨 자, 가장 잔혹한 비밀을 지키며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배신자 때문이었다. 그 불씨는 삶의 맑은 물에 검은 잉크가 번져 모든 기억을 얼룩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름이 필요해. 알베르토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실용적이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질서를 가져오려 애썼다. 레지나, 20년 전으로 돌아가봐. 누가 너와 가까웠지? 누가 내 일상과 집에 접근할 수 있었지? 누가 내 사업 거래와 플라비오와의 싸움을 알고 있었지? 레지나의 머릿속은 어지러운 기록 보관소처럼 되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름과 얼굴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파트너, 매니저, 친구, 직원, 한때는 중립적인 기억이었던 그들 하나하나가 이제 잠재적 용의자가 되었다. 그녀는 당시 재무이사였던 호제리오를 기억했다. 그녀의 제국 건설을 도운 뛰어나고 야심찬 사람이었다. 줄리아가 실종된 지 몇 달 후 그는 탈진을 이유로 사임했다. 그는 1년 동안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다. 레지나는 그 후로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당시에는 그저 이상한 결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호제리오. 레지나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이름은 새롭고 무서운 의미를 담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레지나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작전실처럼 보였다. 경찰관 세르히오는 신문이 있었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오직 수사에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레지나와 알베르토가 이름을 나열하고 옛 사실들을 떠올리는 동안 참을성 있게 귀 기울여 들었다. 세르히오는 각각의 이름을 뗄 때마다
자신의 분리할 수 없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다. 그는 어떤 약속도 헛된 희망도 품지 않았다. 그의 일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 우리는 그들 하나하나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정보를 교차 참조하고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할 겁니다. 플라비오의 이야기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찾아낼 겁니다. 그는 떠나면서 레진에게 돌아섰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따님을 위해서요. 매일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조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레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밤 레지나는 편집증에 사로잡혔다. 가죽 커버에 플라스틱 슬리브가 달린 낡은 사진 앨범들을 펼쳤다. 사진 속 레지나는 회사 파티, 출시 행사, 비즈니스 만찬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마다 레지나는 어떤 신호, 이상한 표정, 가짜 미소를 찾아 헤맸다. 옆에는 새 계약을 축하하며 건배하는 로제리오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아직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현 비서 다니엘라가 배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가족 사진 속 달바의 얼굴조차 잠시 의심스러워 보였다. 의심은 그림자조차 불신하게 만드는 독과 같았다. 줄리아는 거실 바닥에 앉아 종이 유령들에게 둘러싸인 레지나를 발견했다. 줄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임신한 레지나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것뿐이야. 줄리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둘뿐이야. 나머지는 같이 알아가자. 줄리아의 단순한 행동은 마치 닷과 같았고 레지나가 과거의 불신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줄리아가 잠든 사이 미구엘은 레지나가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자네는 스스로 가시덤불을 쌓고 있군. 그가 그녀 옆에 멈춰 서서 말했다. 이대로 계속하면 진실이 드러날 때 자네는 홀로 남게 될 걸세. 레지나는 대답하지 않고 지평선만 바라보았다. 자네가 혼자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걸 알고 있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자네에게는 군대가 있네. 나, 줄리아, 알베르토, 심지어 세르히오 경관까지 자네와 함께 싸우게 해주게. 그는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담요의 따스함은 더 이상 외로움의 추위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레지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진맥진의 눈물이었다. 20년간 이어진 전투가 갑자기 더 크고 무섭게 변한 데 대한 피로감이었다. 일주일은 불안의 안개 속에서 질질 끌려갔다. 플라비오는 이미 서울의 감방에 갇혀 재판의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서류를 샅샅이 뒤지며 20년 동안 흐트러져 있던 단서들을 연결했다. 언론은 추측을 쏟아내며 미스터리한 공범에 대한 점점 더 기이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현실의 멜로드라마였다. 레지나와 줄리에게는 모든 복도가 괴물이나 거울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군기였다. 목요일 밤 레지나의 전화가 울렸다. 세르지오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레지나입니다. 경찰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다른 어조가 느껴졌다. 마치 억제된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호제리오를 찾았습니다. 멀리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 플라비오네 근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따님이 실종된 지 1년 후 재무 기록에 따르면 호제리오는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았습니다. 플라비오가 돈 세탁에 이용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전화선 너머로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리고 이제는 주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만든 진짜 주인공이 이제 곧 발견될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세르히오의 목소리는 레지나가 이미 굳건히 미구엘과 줄리아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화를 끈 차 그녀의 목소리는 신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그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어. 그의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변호사 알베르토가 일어서며 이미 법적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체포됐어? 그는 언제나처럼 현실적인 어조로 물었다. 레지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를 찾았어. 답으로 오고 있어. 기다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진짜 괴물이 20년간의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고통. 줄리아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레지나의 손은 얼음 덩어리 같았다.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줄리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모든 일처럼 함께. 그 순간 레지나는 자신이 오랫동안 입어온 갑옷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언젠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제리오를 찾는 작전은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검소하고 은밀한 삶을 살았던 플라비오와 달리 호제리오는 브라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는 중소도시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신중함과 지역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로 유명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관대한 사람이었다. 세르히오의 팀과 함께 브라질 경찰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는 듯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묻어났고 게임이 끝났음에도 자신이 최고의 패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도박꾼의 침착함이 느껴졌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마치 또 다른 출장이라도 되는 듯 경제학 서적을 읽으며 침묵을 지켰다. 세르히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아이와 함께 갑자기 사라져버린 공범에 대한 플라비오의 이야기는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호제리오는 곧장 신문실로 끌려갔다. 세르지오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납치 용의자라기보다는 어려운 회의에 참석한 간부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짜증날 정도로 침착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돈 때문일까? 그가 운영하던 부업, 옛 컨설팅 회사의 돈이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회사를 떠났을까? 탈진, 스트레스, 삶을 바꾸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과거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모든 대답은 다듬어지고 연습된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매끄러운 벽 같았다. 심지어 그는 절박한 범죄자 플라비오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공범을 꾸며내고 있으며 레지나의 오랜 친구인 자신이 희생양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경험 많은 세르지오조차도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로제리오가 거짓말에 성을 쌓는 동안 세르지오의 팀은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을 찾았습니다. 줄리아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했던 은퇴한 간호사인 말린입니다. 20년 전 그녀의 첫 진술에서 그녀는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제리오의 사진을 손에 든 80세 여성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줄리아가 태어나기 몇 주 전에 몇 번이나 그곳에 와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개인 보안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예의 바랐습니다. 말리는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이던 청소부 중 한 명에게 후한 팁을 주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납치 직후 다른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작은 작품이었지만 로제리오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첫 작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접한 세르지오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맞붙기로 했다. 플라비오와 호제리오를 같은 방에 두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호제리오는 전 공범을 보는 순간 평정심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깃들어 있었다. 반면 플라비오는 거의 안도한 듯 보였다. 그 사람이었어. 플라비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호제리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 그의 생각이었지. 계획, 돈, 모든 게. 호제리오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 남자는 거짓말쟁이야. 나도 같이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 하지만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세르지오가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산부인과 병동의 마를렌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녀는 자네를 기억하고 있어. 호제리오. 자네가 방문했던 일, 보안에 대한 질문을 기억하고 있어. 호제리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소하고 오래된 그 작은 사실이 그의 부정의 벽을 무너뜨릴 돌멩이가 되었다. 플라비오는 그 변화를 보고 공격했다. 그냥 겁먹을 뿐이라고 했어. 일주일 안에 여자를 돌려보내겠다고.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치고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자 그는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패키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는 사라져버렸어. 호제리오의 자백은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독이 새어나오듯 이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그의 계획은 레지나를 겁주고 그가 비밀리에 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가치의 극히 일부만 받고 회사를 팔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고 레지나의 성공을 이끈 진짜 배우는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탐욕에 의한 복수였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냉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를 넘겨준 것입니다. 오래된 인맥을 이용해 브라질 시골에 사는 직원의 먼 친척이자 가난한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고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며 절대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줄리아를 키운 여자는 익명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호제리오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마지막 증거를 지우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세르히오는 레지나와 줄리아에게 직접 소식을 전했다. 그는 꾸밈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오랫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진실은 어떤 악몽보다도 더 추악하고 진부했다. 줄리아의 삶은 영화 괴물이 아니라 좌절한 남자의 하찮은 욕심에 파괴된 것이었다. 레지나는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줄리아가 사랑하는 딸을 키운 여인이 무지에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공모하고 있었다. 줄리아는 말없이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이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다. 풀 수 없는 매듭이었다. 그날 밤 레지나와 줄리아는 발치에 도시가 보이는 유리방에 머물지 않았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는 발코니로 향했다. 허리케인은 마침내 지나갔다. 파괴의 흔적을 남겼지만 하늘은 맑았다. 더 이상 비밀도 그림자도 숨은 공범도 없었다. 오직 땅바닥에 놓인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우리에게서 20년을 빼앗았어. 레지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걸 되돌려줄 수 없어. 줄리아는 여전히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내일을 앗아갈 수는 없어.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은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